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요즘 다시 정말 뜨거운 주제죠. 핵분열이랑 핵융합 발전, 이 세계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AI 시대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 대응도 시급하다 보니까 이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두 가지 방식, 핵분열 그리고 핵융합,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 아인슈타인 공식, E는 mc제곱 따라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는 건 맞는데 네네. 작동 방식부터 안전성, 폐기물, 또 언제쯤 쓸 수 있을지 상용화 시점까지 이게 차이가 꽤 크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두 기술의 핵심을 좀 명확하게 비교해서 여러분이 이 에너지 미래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는 겁니다. 네, 과연 익섭한 기술의 진화에 기대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좀 어렵더라도 궁극의 꿈, 그 핵융합을 향해 가야 할지.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먼저 우리한테 좀 익숙한 핵분열 발전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우라늄 원자핵이 중성자랑 딱 부딪혀서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 또 중성자가 추가로 나오는데 그게 다른 핵을 또 때리면서 연쇄 반응? 네, 그 연쇄 반응을 잘 제어하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 돌고 전기를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가압경수로형, 이걸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물을 쓰는 방식이죠? 네, 맞아요. 물로 원자로를 식히고 또 증기도 만들고. 이 핵분열, 이미 쓰고 있는 기술이니까 장점도 확실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일단 에너지 효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라늄 1g이면 이게 석탄 거의 3톤에만 먹는 에너지를 내거든요. 와, 1g이 3톤이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날씨나 밤낮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그것도 대규모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큰 장점이죠. 기저부하라고 하죠. 항상 필요한 전력. 그렇죠. 딱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운영 중에는 또 온실가스도 거의 안 나오고요. 근데 장점만 있진 않겠죠. 항상 그 문제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림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골치 아픈 건 역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그거 정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수만 년, 길게는 수십만 년 이상 안전하게 격리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깊은 땅 속에 묻는 거 말고는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게 좀 문제죠. 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그런 큰 사고 위험도 완전히 없다고는 말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핵연료 자체부터 시작해서 원자로 용기, 또 경락 건물, 그 바깥 외벽까지 여러 겹으로 방사능이 새는 걸 막는 장치라 필수예요. 소위 말하는 오중방벽 이런 거요. 오중방벽?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군요. 네, 그 외에도 핵무기 재료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나 우라늄 자원 자체가 한정돼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폐기물이나 안전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요즘 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주목받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SMR은 일단 공장에서 부품을 거의 다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니까 건설 기간이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네. 풍력이나 공기순환 같은 자연 현상만으로도 원자로가 저절로 식도록 설계가 됐어요. 피동형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군요. 네, 훨씬 그렇죠. 그리고 쓰고 난 핵연료를 다시 활용하는 기술 연구도 계속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핵분열의 이런 과제들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궁극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핵융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핵융합. 이건 정말 완전히 바른 이야기죠. 태양의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랑 같다고요? 맞습니다. 중수소나 삼중수소 같은 아주 가벼운 원자핵들이 있는데요. 이걸 1억 도 이상, 정말 초고온 상태로 만들어서 서로 꽝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1억도요? 와, 상상도 안 되는데요? 네, 그 온도에서 얘들이 합쳐져서 헬륨이라는 좀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면서 그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연료, 중수소, 삼중수소는 어디서 구하나요? 그것도 희귀한 거 아닌가요? 그게 또 핵융합의 장점인데요. 중수소는 그냥 바닷물에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무한하다고 봐도 될 정도고요. 바닷물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삼중수소는 리튬이라는 금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리튬은 배터리에도 많이 쓰이죠. 그럼 연료 걱정은 거의 없겠네요. 근데 그 1억도, 그걸 지구에서 어떻게 담아두죠? 어떤 용기도 다 녹아버릴 텐데. 바로 그게 핵융합 기술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된 용기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의 연료를 공중에 붕 띄워서 가두는 거예요. 자기장으로요. 와, 약간 SF 영화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도넛 모양으로 자기장을 거는 토카막 방식이나 약간 꽈배기처럼 꼬인 모양의 스텔러레이터 같은 장치들이 연구되고 있는 겁니다. 아, 토카막. 들어본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여러 나라가 같이 짓고 있는 ITR가 그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ITR이 대표적인 토카막 방식의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핵융합은 왜 이렇게 매력적이라고 하는 걸까요? 장점이 뭔가요? 장점은 정말 확실합니다. 일단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전혀 안 나오고요. 오, 완전 친환경이네요.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긴 하는데 핵 분열의 고준위 폐기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도 훨씬 적고 독성도 훨씬 약하고 반감기도 짧아요. 아, 폐기물 문제가 훨씬 덜 심각하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료가 거의 무한정 있다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전성.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안정성이요? 어떻게 다른 거죠? 핵분열은 그 연쇄 반응을 잘못 제어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핵융합은 그 1억도 같은 극한의 조건을 유지하기가 워낙 까다로워서 만약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조건을 유지 못하게 되면 반응이 그냥 저절로 멈춰버려요. 아, 폭주할 위험 자체가 없다? 네, 원천적으로 없는 거죠. 이걸 내재적 안전성이라고 부릅니다. 폭발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장점인데요. 근데 왜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거죠? 단점도 있겠죠? 물론이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높습니다. 그 1억도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그것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고 투입하는 에너지보다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더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걸 에너지 증폭률 Q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1을 넘어야 겨우 본전이고 실제로 발전을 하려면 훨씬 더 높아야 하거든요. 아, 아직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나 비슷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 Q값을 높이는 게 상용화의 가장 큰 기술적 과제입니다. 당연히 초기 투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정말 어려운 기술이네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겠죠? 그럼요. 성공했을 때 얻는 게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프랑스 IT어가 2035년쯤에는 핵융합 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입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K스타도 플라즈마 유지 시간 기록 같은 걸로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죠. 네, K스타 성과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다른 움직임도 있는데요. 이 AI나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엄청 늘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헬리언 에너지나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스, CFS 같은 민간 핵융합 스타트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요. 오, 민간 기업들이요? 네, 이 회사들은 2030년대,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상용 핵융합로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와, 진짜 흥미롭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종합해서 핵분열과 핵융합의 핵심 차이를 딱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원리부터. 핵분열은 무거운 핵을 쪼개는 거고 핵융합은 가벼운 핵을 합치는 거다. 맞죠? 네, 딱 그거죠. 연료는 핵분열이 한정된 우라늄을 쓰고 핵융합은 거의 무한한 바닷물 속 중수소랑 리튬에서 얻는 삼중수소를 쓰고요. 맞습니다. 안전성 면에서는 핵분열은 그 연쇄 반응 제어가 중요하고 사고 위험이 있지만 핵융합은 반응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저절로 멈춘다. 네, 내재적 안전성이 높죠. 폐기물은 핵분열이 오랫동안 위험한 고준위 폐기물이 문제인데 핵융합은 상대적으로 양도 적고 덜 위험한 중저준위 폐기물이 나온다. 반감기도 훨씬 짧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기술 성숙도. 핵분열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고 핵융합은 아직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 정확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럼 이 두 기술 그냥 경쟁 관계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걸 단순히 경쟁 관계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네. 핵분열 기술, 특히 이제 SMR 같은 차세대 기술들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핵융합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뭐랄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징검다리와 목적지, 비유가 딱 와닿네요. 네. 결국 미래의 에너지 구성, 즉 에너지 믹스는 어느 한 기술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 원들의 장점을 잘 조합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 핵분열과
핵융합 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정말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핵분열은 SMR 같은 혁신을 통해서 현실적인 과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핵융합은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난제들이 많지만 그 궁극의 청정에너지라는 엄청난 잠재력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 핵분열 기술의 현실적인 기여도, 그리고 여전히 남은 과제들, 또 핵융합 기술의 그 엄청난 약속과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미래 에너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그러니까 당장의 안정성과 또 먼 미래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적의 균형점은 어디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